안녕하세요. 컬처 딜리버리 북앤뮤직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유럽 프랑스를 여행했었죠. 오늘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컬처 딜리버리 북앤뮤직 여행지가 미국 동부였어요. 그때 뉴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스윙 재즈,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광활한 미국 영토 가운데서도 남부로 여행을 갈 겁니다. 자, 여러분, 미국 남부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아마 텍사스의 거대한 석유, 시추 기구를 떠올리는 분도 있을 테고요. 미국 음악의 고향이라고 하죠. 루이지애나의 뉴올리언즈를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하얀 천에 고깔 모자를 쓰고 눈만 뚫어서 흑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KKK단. 예, 그게 먼저 떠오르는데, 왜냐하면 미국 남부 하면은 인종차별의 어떤 상징과 같은 공간이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아직도 그 KK단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21세기와 21세기의 시대 정신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보면은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 문제는 뜨거운 감자고 살아있는 이슈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작품이 있어요. 바로 토니 모리슨의 후기 3부작 중에 하나인 빌 러비드입니다. 빌 러비드는 1861년 발발한 미국 남북전쟁의 전후를 해서 미국 흑인 사회를 얘기한 책이고, 두 번째 책 재즈는 1920년대의 미국 흑인 사회를 이야기했습니다. 토니 모리슨은 이 재즈를 통해서 여성으로서는 7번째, 미국 흑인 여성 작가로는 첫 번째로 노벨문학상을 받았죠. 그리고 세 번째 파라다이스는 1970년대 미국 사회에서의 흑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 이야기, 빌 러비드를 얘기하기 전에 블루스를 한번 감상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en I'm drifting, drifting, like sheep out on the sea. While I'm a drifting, drifting, like sheep out on the sea. Well, I ain't got nobody in this world to care for me. Hey, my baby, why don't you take me back again? Hey, my baby, why don't you take me back again? You're just a good looker, but it just won't be true. I gave you all my money. Tell me what more can I do? I gave you all my money. Tell me what more can I do? You just a good looker, but it just won't be true. 감사합니다.
Come on, baby, don't you wanna go? Come on, baby, don't you wanna go? Back to the same old place, no Chicago. Come on, baby, don't you wanna go? Hey, come on, baby, don't you wanna go? Back to the same old place, no Chicago. Hey, 1 and 1 and 2, 2 and 2 and 4, 2 and 4 and 6. Hey, I'm having low. Come on, baby, don't you wanna go? Back to the same old place, no Chicago. Come on, baby, don't you wanna go? Come on, baby, don't you wanna go? Back to the same old place. Oh. 감사합니다. 완전히 꽐라됐어. 아무 기억이 안 나. 신용카드 한도를 다 썼네. 지갑은 텅텅 비었어. 이제 완전히 거지가 됐네. 그래도 난 위치메이. 여자친구 선물로 명품을 샀어. 몇백짜리 에르메. 신용카드 한도를 또 다 썼네. 그녀가 좋아하겠지. 이제 또 빈털터리. 그래도 난 위치메이.
없다 해도 돈이 없다 해도 내겐 친구가 없다 해도 사랑이 떠나갔대도 가진 건 하나 없어도 난 행복하네 난 위치메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연 어떠셨어요? 방금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의 정말 멋들어진 블루스 공연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최고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를 궁금해하신 분들께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블루스 밴드인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라고 하고요. 저는 리치맨이고 여기 이제 두 분이 그루브 나이스인데 각각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백진이라고 합니다. 드럼의 이의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리치맨. 네, 리치맨 저는 이제 리더를 하고 있는 리치맨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이 질문부터 드리고 싶은데 이런 질문 종종 받으셨을 것 같아요. R&B, 소울, 재즈, 스윙 재즈, 블루스 도대체 구분이 잘 안 간다. 블루스는 어떤 음악이에요? 이게 블루스라는 거는 단어에서 시작된 음악이어서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문학이랑 좀 가까운 장르기도 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흑인들이 옛날에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썼던 단어인 블루라는 데서 어원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배경 설화가 있을 네, 뿐이고 네, 사실 정확한 건 이제 미국이나 국내에서도 이제 각자 의견들이 있지만 일단은 그 우울, 슬픔 이런 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 또 승화시킨 그런 음악의 한 문화라고 보아집니다. 네, 좀 더 쉽게는 이제 죄송해요. 네, 네. 흑인 음악의 약간 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흑인 연가로부터 시작됐다. 노동요에서 플랜테이션의 노동요에서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러니까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어떤 것이 블루스다라고 어떤 규칙으로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 밑바탕이 되는 소울은 흑인의 연가에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흑인 연가랑 또 다르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네. 아무튼 그 흑인의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담은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대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게 블루스에 대한 편견이 있었나 봐요. 이게 블루스 하면은 뭔가 조금 다운돼 있고 조금 우울하고 또 뭔가 덜 경쾌하고 이런 음악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너무 흥겨워요.
즐겁고 맞습니다. 그런 반응을 갖고 오신 분들이 공연을 보고 정말 블루스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고 다시금 좋아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블루스 하면은 사교 댄스의 이제 블루스 한 종류를 그렇죠.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네네. 이제 저희가 하는 이제 블루스는 실제 트래디셔널 그런 블루스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진행되는 그 음악적인 그 블루스는 저희가 한 음악이 네. 조금 더 이제 처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슬픔을 오히려 더 격렬한 몸짓과 이런 리듬으로 승화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반어법적인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슬픔과 고통을 왜 그렇게 가끔 흑인들이 나오는 영화나 교회에서의 성가곡 하는 거 보면은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점프를 하면서 박수를 치면 노래를 부를까. 그러니까는 그게 슬픔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의 방법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블루스 하면 어떤 필이 이것도 편견일 수 있어요. 필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직접 연주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블루스는 어떤 필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혹은 생각을 하세요. 저는 제가 연주할 때 제 얼굴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고요. 제 옆에 있는 우리 베이시스트 백진희 형님의 네,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거의 연주를 하지만 거의 춤을 좀 거의 추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저는 다 맡기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음악 비트나 네, 기타 소리에 다 맡겨야 이게 연주하면서도 즐길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다음에 뭐 쳐야지 무슨 연주를 해야지 생각을 하면은 몸이 일단 경직이 되고 그렇죠. 그걸 내려놓는 순간 이게 연주가 뭐 엄청 어렵지 않고 뭐 복잡하지 않아도 일단 연주하면서 즐길 수 있는 게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드럼 저는 블루스 연주하면서 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성격 따라가는 것 같아요. 꼭 네네 블루스뿐만 아니더라도 선명하고 명확하게 연주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면 혼이 담긴 연주를 하면서 자신이 연주하고 있지만 그 연주와 내가 아예 물화일체로 혼연일체가 돼서 맞습니다. 느낀다. 네. 아니 근데 저 그 옆에서 봤는데 정말로 자기 자신의 연주이지만 거기에 빠져든 것 같은 표정과 제스처를 제가 느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 뭔가에 몰두할 때 멋있다고 하잖아요. 네, 세 분은 정말 연주할 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그건 멋있진 않나 보네요. 가만히 네. 있을 때도 멋있지만 더 멋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본값이 높을 때는 연주할 때다. 아유,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블루스는 블루스만의 어떤 뭐 세계의 코드 혹은 무슨 뭐 음악적 특징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다면 블루스만의 음악적인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12마디라고 하는 그 블루스 네네. 기본 형식이 가장 유명한데 초기 블루스 형태는 사실 12마디도 아니었고요. 네. 그거는 이제 어떤 이제 음악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냥 대중적인 이제 소절을 나누다 보니까 그게 정리가 된 것뿐이고 네, 네. 사실은 그냥 그 아까 저희가 연주할 텐스 그대로 이런 느낌의 음악을 사실 다 블루스라 보시면 되고 이제 만약에 이제 블루스를 나도 공부하고 싶다, 연주하고 네. 싶다 하면 가장 그냥 이해하기 편한 가장 기초 단계의 개념이 그냥 12마디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 12마디를 저도 뭐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콜앤 리스폰스라고 이제 4마디는 불러. 네. 그 다음에 4마디는 대답하고 그 마지막 4마디는 다 같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좀 접근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12마디가 어느 정도 그렇게 정립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흑인 음악에서 흑인의 어떤 뭐랄까 미국에서의 삶 속에서 태동한 장르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노래가 블루스에 얼마나 가까운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흑인 노래 하면은 빌리 할러데이의 스트레인지 프루트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요.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도 미국 사회에서의 흑인의 인종차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그러니까는 뭔가 초창기에는 좀 직접적인 아픔과 고통을 다룬 노래가 많았다면 요즘은 그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음악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블루스를 좋아한다고 해서 꼭 뭐 흑인의 아픔이 이런 거는 또 아니잖아요. 음악은 또 모든 걸 초월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흥겹게도 즐길 수 있는 장르구나라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저처럼 이 음악은 이럴 거야라고 편견을 갖고 그 음악을 굳이 멀리할 필요가 없고 일단 들어보고 감상해보고 공연을 경험해보라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아, 싶어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블루스는 라이브가 또 진짜 매력이거든요. 맞아요. 네. 모든 음악이 정말 라이브로 들어야 그 제맛을 느끼겠지만 블루스는 제가 막 아까 드럼을 이렇게 때릴 때 그다음에 이제 뭐 일렉 뭐 할 때 막 이렇게 그 흔들더라고요. 바이브레이션을. 네네네. 그때 뭔가 소름이 딱 끼쳤어요. 네. 그런 맛입니다. 네. 본인들도 연주할 때 그런 걸 느끼죠. 네, 아까 우리 그 베이스 형님이 네, 얘기해 네. 줬던 것처럼 굉장히 그 불화일체 지경이 되니까 사실 연주할 땐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혹시 본인들의 공연을 또 보기도 하나요? 그러면 아, 그렇죠. 그거는 차갑게 봐야죠. 차갑게. 나중에 있는 이제 네. 공연은 굉장히 차갑게 분석하면서 네. 더 나은 그 연주를 위해서 이때 내가 하지만 손을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이런. 그렇죠. 좀 뭐 네.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사실 네, 블루스는 뭐 실수를 용인한다고 하긴 뭐하지만 대가들도 네네. 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몰입하다 보니까 오히려. 네네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으니까 보면서 음. 내가 이 부분에서 흥분했구나 뭐 했구나 네네. 하는 거를 연습을 통해서 이제 차갑게 해결을 하고 네네. 무대에선 그 대신 다시 내려놓고 뜨겁게. 맞아요. 네. 아마 이거 제 생각인데 이거 공연을 보시는 분들도 뭐가 실수인지 뭔지 구분하기도 어렵겠지만 그냥 그것 자체도 공연의 일부분이라고 이해하면서 즐겼을 것 같아요. 예. 모니터 이렇게 저희 공연을 모니터 할 때는 뭐 연주 이런 것보다 표정이 왜 다리 각도가 왜 저러지? 약간, 네, 요게 너무 다음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그러고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참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공연에 몰두해서 나오는 그 표정은 보기 나쁘지 않아요. 본인이 봤을 때는 창피하잖아요. 근데 관객으로서 보고 있잖아요. 뭔가 정말 프로답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절대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대가 말씀하셨는데 블루스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은 블루스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을까? 일단은 외국 흑인 아티스트 중에는 네. 가장 유명한 게 3대 킹이라고. 그렇죠. 비비. 와 아시네요. 네. 네. 비비 킹, 프레디 킹, 알버트 킹. 이 3대 킹의 음악이 좀 유명한 편이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 델타 블루스라고 초기 형태 블루스에는 로버트 존슨이라는 사람이 조금 유명하고 네네. 그 외에는 이제 뭐 더 유명하신 분들도 많은데 뭐 락을 하면서 블루스 하시는 분들, 팝을 하면서 블루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 아마 위키백과나 나무위키 검색하시면 뿌리로 이렇게 계속 나올 겁니다. 맞아요. 이제 제가 왜 비비킹 그 3대 킹을 아냐면 블루스를 알아서가 아니라 일단 이제 저도 블루스가 어떤 곡인지 궁금해서 쳐보니까 대부분 그런 분들의 곡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 왜 대가라는지 알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도 그냥 내가 해석은 할 수 없지만 귀로 그냥 전율을 한달까? 그런 게 느껴지는 그래서 대가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블루스가 참 깊이 있는 음악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오늘도 들었거든요. 네. 예,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제 이 블루스가 꼭 흑인만의 음악이라고 흑인만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뿌리가 되는 건 흑인이잖아요. 그 여러 컨텐츠들 중에서 저희가 다룬 이런 책도 그렇지만 영화나 뭐 드라마 책 중에서 흑인에 관련된 거 컨텐츠 중에 좀 이거 인상 깊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뭐 일단 캐딜락 레코드라는 영화도 되게 재밌게 캐딜락 봤고 레코드요. 그거는 이제 머디 워터스 블루스맨이죠. 네, 그 네, 머디 네. 워터스의 그 약간 이야기를 다룬 에타 네, 네. 제임스와 그런 이야기였고 노예 17년이었는데 노예 예. 그 맞아요. 17년인가요? 네, 그 12년인가 12년인가 예. 그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anyway, 예. 그것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맞아요. 그 노예를 직접적으로 다룬 작품 중에 노예 그 방금 12년, 5월 17년도 있고 아미스타드도 있고 뭔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칼라 퍼플이라는 영화가 또 유명했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어쨌든 그런 영화를 보면 이렇게 뭔가 영감이나 이런 걸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이해가 좀 더 잘 되고 네네. 거기에 나왔던 배경음악이나 아니면 그 노래 블루스 노래 중에도 네. 그런 시절을 이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한 노래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그런 거 네. 할 때 조금 더 대입하기가 쉽고 네네. 몰입하기가 더 쉬워졌던 것 같습니다. 네네. 이 공연을 통해서 또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 찾아보면은 공연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죠. 네, 유튜브에 네. 많이 올라와 있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그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활동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뭐 인스타그램도 계정이 있으니까 네네네. 팔로우 하셔서 하시면 간간히 하는 그 코로나 중에 간간히 하는 그런 공연도 예. 와서 직접 만나서 네. 또 얘기도 나누고 할 수 있으니까요. 네. 편하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곧 코로나 위드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의 공연을 저처럼 이렇게 곁에서 직접 들어보면은 블루스의 매력이 이런 거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 바쁜 공연 준비 기간을 쪼개서 또 리치맨님이 책을 읽으셨다고 하던데. 아, 네. 이 책을 정확히는 이렇게 다 읽지 못하고요. 네네. 리뷰도 보고 뭐 네. 하면서 책의 전반적인 내용에 네네. 대해서 물론 이제 끝나면 계속 읽을 건데 네네네. 네, 이제 시간이 아무래도 준비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네네. 일단 축제해 갖고 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책이? 일단 확실히 처음에 이 빌러비드라는 인물이 이해가 안 갔어요. 저도. 네. 네, 이게 실존인가? 막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거 뭐야 도대체 리얼리티도 없으면서 이거 판타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수 소설에서 잘 경험하지 못한 주제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제 느낌에서는 환영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런 네. 생각을 갖고 이제 읽으니까 이렇게 뭔가 하나 정해놓고 읽으니까 네,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실화인 것처럼 읽으면 거기에 오는 또 느낌이 다르고 맞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환영을 경험하는 그 사람의 아픈 과거와 기억 그것이 의인화됐다고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또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게 완전히 실화를 바탕으로 하진 않았지만 이 작품의 모티프가 되는 사건이 있어요. 마거릿 가너라는 여성이 실제 여성이 1850년대에 이와 비슷한 일을 저질렀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차마 이게 설마 실화에 바탕을 했을 얘기라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데 실제로 1856년인가요? 마거릿 가너라는 사건이 있었고 그때 그 흑인 여성이 악덕 그 플랜테이션 농장주로부터 탈출을 하는데 자식들을 데리고 다시 잡힐 위기의 그 상황에 놓이니까 내 아이들을 그곳으로 그 지옥과 같은 곳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 해서 정말 죽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 자체도 저희들에게 충격이지만 이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이 정말 충격인데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충격일까라고 짐작되는 게 있으세요? 혹시 짐작되는 게 있으신가요?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쉽진 않죠. 네. 네. 이게 일단은 아직도 네, 저도 이렇게 리뷰도 보고 여러 네. 가지 봤는데 일단 아직도 그 충격에서 일단 좀 네. 헤어나오지 맞아요. 못하고 과연 빌러비는 저도 무엇이었을까? 네. 정말 그들의 눈에만 보이는 어떤 그게 네. 아니었을까라는 네네네.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제가 마거릿 가너 사건이 모티프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예, 원래 이 그 토니 모리스는 랜덤 하우스의 편집자로 일하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틈틈이 소설을 쓰는데 자료를 찾다가 마거릿 가너 사건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 마거릿 가너 사건이 이제 이 소설의 내용과 비슷한데요. 제가 여기서 주목했던 거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났으니까 이게 재판으로 넘겨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재판관의 고민이 뭐였냐면 이 사람을 살인죄로 기소해야 될까? 왜냐하면 살인죄로 기소하려면 마거릿 가너를 사람으로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충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반려동물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려동물이 차에 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상해를 입었거나 했을 때 재산상의 손괴로 이거 돈을 물어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실제 사건에서도 이 마거릿 가너는 살인죄로 복역하지 않아요. 너무 아이러니한, 이거 너무 충격 아니에요? 누군가를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도 충격이지만 그 사건을 대하는 미국 주류 사회의 태도가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러네요, 정말로. 네. 네. 심지어
자기 딸을 그렇죠. 죽인 자기 딸을 건데도. 죽인 건데. 아 충격입니다. 예, 이게 간단하게 지금 줄거리를 소개를 하자면 여기서 주요 등장인물이 3명이에요. 세서, 그다음에 세서의 어린 딸 덴버, 그다음에 폴 D라는 사람.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흑인 농장주로부터 탈출하다가 그 잡히게 된 상황에서 딸을 죽이게 됐다고. 이 농장이 어떤 농장이면 스위트홈이에요. 이 제목, 이 이름도 참 진짜 말이 안 되죠. 저희가 아까 했던 곡 중에 스위트홈 시카고라고 있거든요. 아, 예. 네, 약간 반어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18년이 흐른 현재, 그러니까 두 축이 이 소설에 등장하는데 그 농장에서의 삶, 농장에서 벗어나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세서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18년 뒤에 124번지에서 사는 이야기인데요. 이 18년 뒤에 이 아이 빌 러비드가 육화에서 찾아옵니다. 유령이 정말 몸을 가지고 육화에 찾아오잖아요. 이 설정이 저는 처음에 좀 납득이 안 됐어요. 약간 뜬금없기도 하고. 왜 뭐야 이게 이거 뭐지, 판타지도 아니고 공포물도 아니고 뭐야 했는데 점점 읽다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환영이다, 기억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되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많은 이제 그 평론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무리 나쁜 기억에서 벗어나려고, 이걸 또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네. 현실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기억을 멀리 저 심연 무의식으로 아무리 그 집어넣으려고 해도 그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진실을 마주하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의 일상을 침습해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게 그 빌 러비드에 대한 세서의 죄책감이자 아픈 고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 책을 읽다 보면은 약간 어떻게 이렇게 해결이 됐을까라는 싶은 장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갑자기 빌 러비드가 사라지는 장면인데요. 그게 어떤 장면에서 사라지냐면, 그 세서가 빌 러비드가 찾아와서 빌 러비드와 함께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빌 러비드는 굉장히 조금 아나무인처럼 행동하는데, 그래서 덴버와 세서는 그 빌 러비드의 상처와 고통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들은 일상에서 벗어난 삶, 그 여전히 그 아픈 기억에서 거기에 몰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이 볼드윈이라는 사람이 이 124번지 집주인이 찾아오는데, 말을 타고 찾아오는데, 그때 갑자기 세서가 또 다른 환영을 보죠. 뭐냐면 이 미국 그 백인 그 남성이 18년 전에 자신들을 잡으러 왔던 그 악독한 플랜테이션 농장 관리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송곳을 들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가까스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아서 그 사건이 이렇게 흐지부지 되긴 했지만, 그때 빌 러비드가 사라지죠. 요게 또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추측을 해보자면. 물론 제 생각에는 네. 빌 러비드 자체가 환영이었는데 네. 그 사람이 찾아온 거라고 생각한 것도 또 다른 환영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죽였으면 계속 환영이 갇혀 있었을 텐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러지 않고 어떻게 보면 현실을 마주하게 된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맞아요. 많은 그 독자들과 평론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독한 그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려는 자세를 갖췄을 때, 우리가 왜 정말 다시 쳐다보기도 싫은 과거가 있잖아요. 예. 막 어떻게 해서든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과거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 하면은 우리는 그 과거를 어쨌든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이와 비슷한 사건을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찾자면 일본군 성노예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부끄럽고, 원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지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지만 본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과거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의 정면으로 마주하고 진실을 위해서 그렇게 용기를 냈을 때, 저는 그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진정한 그 해결은 그 가해자의 완전 무결한 그 사과와
그에 대한 용서가 있을 때 가능하지만 조금이라도 진실을 마주하려고 내가 나섰을 때 조금은 해결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빌러비드가 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예. 굉장히 깊은 예. 생각의 끝까지. 아니요, 제 생각은 아니고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지금 저희가 빌러비드를 통해서 미국 사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불과 얼마 전에 2년 전이죠.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조금 저는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는 싶은데, 그때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대에서 차별에 반대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 했을 때 일부 마이너 의견이긴 하지만 동양인을 정말 더 많이 차별하는 사람은 흑인이야 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예, 백인보다도 오히려 흑인이 더 많이 차별해. 그러니까 그게 아주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흑인은 차별을 당해도 이게 아니라 이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차별 그 자체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과 또 그 안에서의 서로의 차별과 구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좀 고민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 구조적 차별과 그 안에서의 개인들 간의 차별하고는 차이가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의 차별과 물론 독일 나치가 다른 유색 인종들도 차별을 했죠. 그렇지만 그거하고는 또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흑인들은 우리 동양인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한국인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우리가 그들 편에 서야 될까라는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물론 그런 고민이 아주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차별 그 자체에 한다. 우리가 언젠가 다시 흑인의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흑인의 지금 태도가 동양인을 차별한 태도가 잘 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는 즉 프레임을 넘어서는 어떤 사고방식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한번 건드려 봤어요. 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사실 근데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흑인들이 동양인을 차별하는 어떤 그런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화가 불끈불끈 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차별이라는 것 자체가 네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회적 차별, 개인적 차별 네네네.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차별을 왜 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이제 그런 고민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네네. 저도 어디선가 차별을 받았고 맞아요. 심지어 저희가 솔직히 초등학교 때 네네. 반에 이제 좀 지체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맞아요. 있으면 네네. 아이들이 제가 지금도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그 아이들은 순수한데도 네. 차별을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사실. 구분짓기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뭐 나쁜 행동까지는 안 하더라도 네네. 그래도 좀 멀리 하려고 하고 근데 그게 약간 나와 다르다라는 거에 맞아요. 오는 두려움과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집합의 하나의 이렇게 군집 형태가 됐을 맞아요. 때 표현의 자유가 더 세지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건 계속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화적 공감이 저는 가장 네네. 큰 어떤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고 네네. 실제로 그런 하나 우리 세계는 하나다 이런 메시지가 뭐 운동, 뭐 월드컵부터 시작해서 음악 이런 문화 콘텐츠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세계적으로 뭔가 펼쳐지면 뭔가 이제 공감 문화가 형성이 되면 그런 차별도 자연스럽게 좀 조금씩 누그러들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을 저는 네.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리치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짓고 나누고 하는 것이 차별의 발단이 되잖아요. 네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흑백 분리 정책 그리고 법안이 있었던 거 아시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자유행진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기 전까지 정말로 근데 그때 백인들이 무슨 말 했냐면 분리는 하되 차별하지 않는다. 근데 차별하지 않을 텐데 왜 분리를 할까? 그러니까 백인 화장실이 있고 흑인 화장실이 있어요. 그때 당시의 그때 당시의 사회상을 잘 보여준 게 영화 헬프예요. 엠마 스톤이 주연했던 영화인데 그것도 참 내용이 시사하는 바도 있고 또 재미도 있거든요.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은데 분리하되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아이러니한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상대를 타자화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타자화했을 때 린치를 가해도 죄책감을 덜 받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그 마거렛 가너 사건처럼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데 네네. 우리랑 같은 부류의 종류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니까 도덕적 규범에서 벗어난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었던 네네. 것 같아요.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미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원죄를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가 초창기 미국 그 백인들이 원주민들이라고 표현하죠. 인디안이라고 미국 네이티브들을 대학살한 사건. 그리고 두 번째가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노예들을 다뤘던 사건. 이 두 가지 원죄를 이해해야 미국 사회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지금 이 책을 통해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과거에 이게 1860년대 얘기라고 했잖아요. 과거의 얘기에 국한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점점 우리 사회도 다문화되고 있고 다원화되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우리도 한 번쯤 이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지점에 이르게 되면 이 책이 시사하는 바는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두껍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책을 이렇게 다 읽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예, 사실 이렇게 얘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네요. 네. 네. 즐겁습니다. 예, 그리고 요게 책이 조금 나는 부담스럽다면은 먼저 영화를 봐도 좋은데요. 오프라 윈프리, 미국의 성공한 흑인 여성을 상징하는 사람이잖아요. 오프라 윈프리가 1988년도에 주연한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감독은 양들의 침묵으로 유명한 도너선 데미 감독인데 그 사람이 만든 영화를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오프라 윈프리와 함께 우피 골드버그를 그 캐스팅해서 만든 영화 칼라 퍼플을 보셔도 이때 당시에 비슷한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치맨과 그 그루브 나이스과 함께 책 얘기도 하고 음악 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좀 부탁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혹시 계획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앨범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요즘에 코로나라 이제 라이브를 보고 싶어도 많이 못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라이브 스타일로 예. 네, 라이브 현장감을 가득 담은 앨범을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네, 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의 활발한 활동과 그에 대한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새로운 책과 공연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컬처 딜리버리 북앤뮤직 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재도서관입니다. 2021년 생활밀착시설 활성화 지원 도서관에 가면 땡땡도 있고 사업의 일환으로 서초구 청년 작가들이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미술전시 아트 에브리웨어가 양재도서관 3층 야외 테라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강미로 작가님 모시고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아트 에브리웨어라는 컨셉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컨셉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서관에 있는 테라스 공간에 글라스 아트를 설치함으로써 네. 여기 이제 방문하시는 시민들과 함께 일상 속에서 아트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해서 만들게 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로 이 생활 밀착형 전시라는 컨셉에 딱 맞는 작품 같아요. 네. 이 야외 테라스를 통해서 풍경을 감상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 전시된 작품을 함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이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가장 첫 페이지의 첫 구조를 저는 인용하였는데요. 이 책의 전반적인 어떤 줄거리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프랑스 혁명 시대에 프랑스와 영국 두 나라 간의 어떤 이념과 대립,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요. 그 소설의 배경 속에서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러브 스토리가 기반이 되어 있지만 배경은
정치적 상황에 대립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그것을 잘 표현한 구절이 저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혼란스럽고 모두가 네. 굉장히 이제 고난을 같이 함께 이겨나가고 있는 시기인데 이 구절에 굉장히 대립적인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희망의 봄이면서 곧 절망의 겨울이었다. 이런 문구들을 보면서 이제 사막과 뒤에 숲을 보면서 네. 이런 대조되는 공간들, 시각적인 이런 효과들이 저는 이 구절과 굉장히 잘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어떤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슬레이트 맞나요, 작가님? 네, 이 슬레이트. 소재가 정말 잘 쓰인 것 같은 게, 요 밑에는 자세히 보니까 사막이고, 이 컬러감을, 저한테는 여기가 생뚱맞게 바다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슬레이트의 굴곡의 웨이브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거를 다 감안하셔서 이렇게 설정을 하신 건가요? 이 작품의 제목은 A New Perspective라는 제목을 가지고 네, 있는데요.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 우리나라 모두가 다른 정책을 가지고 각자의 이제 희생과 이제 노력으로 이겨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자기만의 관점, 자기만의 시각, 자기만의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함께 저는 담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직접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전시가 10월 24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백윤아 작가님 그리고 강미로 작가님 두 분의 작품이, 그러니까 이 테라스 안에서 함께 즐길 수 있게, 자연과 함께 감상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놀러 오셔가지고 자연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또 이 아트 에브리웨어라는 컨셉의 이 두 작품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재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